2018년 3월 19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신문 일면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우선 한겨레, 치킨 시키면 적자, 이 청춘이 스튜핏인가요? 이런 제목입니다. 한겨레가 청년들의 삶을 한 달치 영수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노력하지만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팍팍한 삶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했더니 수당까지 싹둑, 이런 제목입니다.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8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급여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했던 한 노동자는 근무가 주당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면서 임금도 4분의 1이 깎였는데요. 이에 세계일보는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용기를 내서 이용한 근로자도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기업 78% 근로시간 단축 경영 차질,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지요. 이에 조선일보가 기업 16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들은 기업 경영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조선일보에게 문재인 정부 하는 일 무언들 좋겠습니까? 다음은 중앙일보, 미투 악플이 더 고통스럽다, 이런 제목입니다. 무분별한 악플들이 미투 운동을 움츠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가 폭로를 꺼리게 만들고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너무한다라는 반발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경향신문, 9년간 세금 제자리, 강남 속의 외딴 섬, 이런 제목입니다.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매긴 부동산 가치는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들이 실제 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미국 CIA, 북한 정찰총국 스파이 채널 가동,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앙정보국 CIA를 통해서 북한과 물밑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 대신 물밑 채널인 일명 스파이 채널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깜짝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지만 졸속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조직 없이 움직이는 6만에서 10만 명 자발적 정치 팬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이른바 문파를 분석했는데요. 직업군과 연령대가 각양각색, 30대에서 40대 여성이 많은 것이 특징, 조직적 활동의 본능적 거부감, 노사모 출신 일부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불특정 인물,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조직의 실체가 없고 자발적인 지지라는 이야기지요. 다음은 서울신문, 시황제, 차르 푸틴, 신냉전의 문을 열다, 이런 제목입니다. 러시아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은 러시아와 중국이 1인 독재 시대로 회귀하면서 전 세계를 휩쓴 자유주의도 퇴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여자 마라톤 21년 만에 봄 소식,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자기 회사가 주최한 마라톤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상세히 브리핑 전하겠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르면 오늘 이명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350억을 전부 MB의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스 비자금 350억 원의 대부분은 원가를 부풀리거나 이익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스에서 격리팀장으로 일했던 최동영 씨가 MBC와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죠. 다스는 일단 재고 조정을 했었어요. 매년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30억, 40억까지 단기순이익을 그만큼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검찰은 이 비자금이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횡령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처럼 MB의 범죄 혐의가 중한데다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철강 고율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수입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 측에 국가 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는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 측의 요구를 대체로 수긍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이 철강 관세를 내주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큰 것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매긴 부동산 가치가 각종 세금이나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를 똑바로 매기지 않아 제대로 된 과세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트라펠리스는 9년 동안 기준시가가 똑같았습니다. 2008년 약 2천만 원이었던 트라펠리스 1층의 평당 기준시가가 2016년까지 유지된 것입니다. 임대료가 오르고 강남 상권이 요동치는 동안에도 국세청이 트라펠리스 상가에 매진 기준시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즉 기준시가로 매겨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도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운용해온 재벌 총수들에게
세금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1천여 개 차명 계좌를 운용해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납부세액은 약 1,000억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융실명법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2월 1차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납부세액은 약 10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다른 납부 대상, 즉 다른 재벌 총수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달에 고지된 이건희 회장의 2차 납부세액은 약 900억 원, 즉 1차와 2차를 합쳐 납부세액은 약 1,000억 원입니다. 이번 납세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먼저 세금을 낸 뒤 실소유주, 즉 이건희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중재를 해달라, 이렇게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4년 만에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대화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마저 대화 기조로 돌아선다면 지구상에서 한반도 평화 국면에 역행하는 세력은 조자동맹만 남게 되겠네요. 조자동맹,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동맹.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아베 총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중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일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은 대북 강경 노선을 고수하다 한반도 대화 정국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이 개헌 협상의 데드라인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제시했습니다. 남은 일주일이 개헌의 골든타임이 된 셈인데요. 이 시한을 넘기면 청와대가 단독으로 개헌을 주도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청와대는 오는 수요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발의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줄 것을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최대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충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이루기 위해선 국회 심의와 의결에 최대 60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공고하는 데 최대 18일이 필요한데요. 6월 13일 선거로부터 78일을 뺀 마지노선이 다음 주 월요일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이에 한국당은 슬슬 시도를 건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수요일 이전에 개헌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초안에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한다, 이런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와 연결될 수 있는 생명권과 관련된 기본권 조항은 신설됐는데요. 개헌이 성사될 경우 사법제도에 일대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심사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오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 논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맞고소를 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적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복당이 유예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반박할 사진이 곧 공개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의원님 수백 장의 사진이 있다고 했는데 780장입니다. 2장만 공개하셨잖아요. 예. 그 핵심적인 시간대 사진을 더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한 방송사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시간대 사진을 공개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리는 방법이 뭘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원 사진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공개할 수 없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자님들은 좀 왜 나머지 사진을 공개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데, 분명한 말씀은요, 1분에서 5분 단위로 촘촘하게 하루 종일의 사진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런 말을 거짓말로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며칠 뒤면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김용민 파일.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실상 미투의 시점이 됐던 장자연 씨. 1월 9일 JTBC 보도. 방 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고 온갖 욕설로 구타를 했다. 고 장자연 씨 문건에 드러난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폭행 정황입니다. 2008년 6월 소속사 건물 3층 VIP 접객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안택은 성추행 폭로 이후 TV조선의 보도. 예, 지난 1월 29일이었죠.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가 벌써 2달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 사회 분야,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미투 이후에 공연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대상이 됐던 여성을 비롯해서 어린이 등 이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내는 작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계에도 미투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중견 트로트 가수부터 아이돌 그룹 멤버까지 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 씨 성폭력 고발로 충격에 빠진 영화계가 긴급 실태조사에 나서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성폭력이나 희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고 10명 가운데 1명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이런 영화계 풍토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에서 장자연 씨의 이름을 찾기 힘든데 혹시 이런 이유? 정확하게 9년 전인 2009년 3월 19일 자살한 장자연 씨 유가족이 고소한 4명 가운데 유력 일간지의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 고소에 따르면 이들은 장 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와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족 상대로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기존의 고소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엉망으로 수사하고 2011년에 나온 나는 꼼수다 13회. 방상훈 사장께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009년 4월 23일 날 15시 55분에 들어가서 종료가 16시 30분입니다. 35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4월 23일 날 오후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10시 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무혐의 나왔죠. 미친 수사력이죠. 여기에서 우리 꼬리곰탕 특검 수사하고 조금 비교해볼래요. 예, 각하의 그걸 BBK 특검 수사팀이 수사가 발표 나흘 전에 2시간 조사를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그때 1시간은 꼬리곰탕을 먹고 1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각하 2시간 했는데 우리 밤에 각하는 35분 조사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의 장자연 씨 연관 의혹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데 오늘 아침 5시 현재 13만 1613명. 잔여기간 9일.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여전히 개헌이 가장 좀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더 벌어진 것 같아서 개헌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개헌 논의 청와대에서 촉발됐는데 일단 지금 여당은 몰리고 야당은 여당을 포위하는 양상입니다.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저는 포위라고 보지 않고요. 대통령이 먼저 개헌을 제안한 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아니 그 더 전으로 넘어가 보면 모든 정당의 모든 정치인이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는 이제 박근혜 씨가 본인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개헌 얘기를 한번 꺼냈다가 당일에 JTBC 타블렛 PC로 아주 크게 한 방을 먹은 일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30년이 넘은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점에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대를 표시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정략적이다라는 비판을 들을까 봐 말을 못하고 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 결국은 최근에 개헌과 관련돼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를 했던 거죠. 이것을 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 혼자 개헌안을 발의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말 그대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는 효과가 한편으로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 팀이고 나머지 재정당이 다 묶어서 정부의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각자가 드디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SNS상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공조할 뜻도 내비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심상정 의원이 이제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대로 6월에 안 하고 10월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심상정 대표가 한 것을 가지고 개헌으로 심상정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한 팀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심상정 대표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영남에서 빼앗길 의석을 생각해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것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라는 뜻에서 좀 던진 말인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란 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갖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한 5% 지지율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국회의 5%를 가져가야 하는데 현재는 5%가 아니라 거의 5석 이 정도 갖고 가고 있으니 300석에서 5%면은 15석인데 말이죠. 예. 네.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구에 있는 김부겸 의원과 홍일학 의원 이렇게 두 분이 지금 현재 활동 중인데,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받는 표가 30%라고 하면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숫자를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안 세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30명이라고 치면 30명의 30%에서 9명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구에서 먼저 당선된 사람들 지역구를 주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지역별로 지역별 지지율에 맞게 정당
의석을 분배를 해서 대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30%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두자는 이런 제도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 정의당도 의석이 생기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럴 경우에 과대표되고 있는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많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 모자란 의석이 다 이제 거기서 거덜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정당 지지율이 20%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상태가 뭐 유지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정하고 다음번 총선으로 가면 300석 중에 20% 하면 60석의 군소정당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를 상상하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받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나 또는 민정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정당들은 한때는 40% 넘는 지지율을 또 구가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제자를 찾아가면 또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도 있고 또한 호남이나 본인들 되게 당선되기 어려웠던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100% 반대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전국적으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어느 때보다 드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 심상정 대표 얘기는 이제 그걸 받으면 우리가 이걸 해줄게라는 얘기였던 거고 뭐 정당 대표로서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9대 총선 김용민이가 낙선했던 그 선거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이 30%대의 득표율을 받았거든요. 근데 국회의석은 과반을 넘겼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영남에서의 몰표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잡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져서 자유한국당이 한 3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갖게 된다면 저는 뭐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뭐 내년 내후년에라도 개헌하는 거 동의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김용민 PD님께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전직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던 김용민 역시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김성태 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요. 어쨌거나 핵심은 개헌과 관련돼서는 3분의 2의 국회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또 여당이 다음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개헌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다면 또 뭐 모르겠으나 그 전에 한다면 좀 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제가 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헌 시기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이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일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건 간에 가지고 있는 의석을 가지고 딜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아서 자꾸 미루게 돼서 이번 지자체에서 못하고 그 이후에 또 하반기에는 또 다른 핑계로 안 하고 넘어가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다음번 총선을 걸고 다시 하자라고 역제안했을 때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돼서 총선을 걸어놓고 개헌 논쟁이 벌어지면 그건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총선 결과 지금의 국정기조가 운영된다라는 뭐 전제입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항상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자유한국당이 생각할 경우에는 다음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고 나서 말 그대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헌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한편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나마 이 의석을 갖고 있은 지금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속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마냥 회피할 수만은 없겠네요. 이 전방위로 압박이 들어오면은 테이블에 나갈 수밖에 없고 테이블에 나가서 봤을 때 자기들이 손뜻 집을 아는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 토요 스페셜에서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 이건 상상의 나라를 적극 편 것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안을 받아서 내각제를 수용했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두고 총리가 돼서 또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는 것은 이적 행위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김수민 평론가의
방송 내용 들었는데요. 예.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정치인이 책임지고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이끄는 사례들을 많이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독일도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들 또 어떠하리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마음을 또 감출 수가 없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헌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성태 의원도 2013년에도 개헌이 필요하다. 4년 중임제라든지 꼭 한번 5년밖에 못하니까 5년 동안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한국식 의식과 정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 권력 개편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지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4년 중임제를 또 손을 들었던 적이 있는가 하면 2014년 9월에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지향한 권력규제 개편에 대해서 의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전면적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간곡하게 얘기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9월에는 또 우리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와 함께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헌 관련돼서 87년 헌법 체계하에서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고 황교안 총리가 법이란 것은 늘 사회 현상을 뒤쫓아가게 돼 있다. 문제 제기가 있으면 법이 개정되고 바뀌어져야 가는데 특별히 헌법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엄격한 프로세스로 돼 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그렇다.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된다.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또는 정권 정당의 입에 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간다라고 본인이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헌법 128조 1항에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을 좀 발의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2016년 9월이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인데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김성태 의원뿐만 아닙니다. 뭐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하여튼 어느 정치인이 곧 개헌에 대해서 입장이 없는 사람 없었고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대부분 갖고 있었지 소위 말해서 개헌을 할 필요 없다는 뭐 예전 말로 이제 호언이라고 하죠. 호언의 입장을 갖고 있었던 정치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이제 여태까지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실 개헌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묻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부가 개헌안을 거의 준비를 끝냈다는 것이 이제 와서 이걸 욕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 정세균 의장이 국회를 맡고 난 직후부터 개헌은 특기도 구성을 하고 개헌에 대한 논의를 1년 넘게 아주 꼼꼼하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1년 반 사이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금 김성태 의원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 12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개헌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놓아서 지금은 이제 갈무리만 하면 되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대통령의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제도 자체가 제왕적이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고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그 밑에서 정치인이 아니라 졸개 노릇을 한 자들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서 제왕인 줄 알고 설치고 다녔고 그 결과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이 전부 다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은 대통령이 정말 제왕이었으면 그 모든 사건들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부패에 돈까지 착취한 다음에 다 덮어버렸겠죠. 제왕이 그럴 수 있는 게 제왕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했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이 이제 겨우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고 파일을 들추기만 하니까 마구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자기들이 칭송했던 왕으로 모셨던 두 사람들이 잡혀가는 과정 자체가 대통령제가 제왕적이지 않다는 전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의들을 자꾸 미루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테이블에 올라와서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태를 놓고 보면 21일에 원래는 이제 발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 관련돼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한 5일 정도 미뤄달라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해외 순방 일정이 있습니다. 예. 21일에 정부가 어떤 개헌안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얼개를 발표하고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발의한 것을 검토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입장이 잡혀가는 것 같거든요.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개가 됐고 당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 이 내용이 공개되고 그것을 가지고 국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름의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해서 축적된 정보와 쟁점들이 있어요.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합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것들은 좀 더 논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헌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드리는 것이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정치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개헌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문재인 정부도 잘 알고 그것에 맞게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것에서 반대가 있으면 반대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청취자 여러분들도 진행상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제 내각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최장직 교수 등 이런 분들은 이제 정당 정치가 좀 더 자리를 잡아야 대통령이 함부로 권한을 휘두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항상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 현실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신선 노름 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지금 스팸하고 쌀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운 가정에 가서 야채랑 골고루 밥이랑 먹고 통조림 같은 것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팸과 밥밖에 없으면 일단 그렇게 먹어서 체력을 비축하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당 정치가 바로 잡혀서 정당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가운데서 협치를 하고 좀 더 나가서 연정을 하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라기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돌아보면 반공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이 두 가지 길에서 여태까지 기생해서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 총체적 부패와 무능이 범죄를 저지르는 두 전직 대통령 밑에서 벌벌 기던 사람들 이야기를 보여준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각제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 대통령제를 지금 개헌을 하면 우리가 천년만년 대통령제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생물과도 같아서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재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었거든요. 박근혜가 탄핵이 돼서 이렇게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제가 간절하게 바랐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것은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겁니다. 2020년, 2030년이 돼서 10년 동안 또 나라를 운영해보고 그런 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고쳐가고 또 그때 우리 정치적 수준에 맞는 그때 국회의원들에 맞는 새로운 정치제도는 또 다시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중요한 것은 30년 만에 개헌을 한다는 것 그리고 개헌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그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속에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고쳐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9월부터 지난주까지 가장 낮을 때가 9%, 가장 높았을 때가 14%. 이 9에서 1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대부분 11%, 12%. 지난주는 바로 12%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 열심히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를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를 펼쳐왔는데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좀 안다면은 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략을 세우든가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그냥 여전히 한 컨셉으로만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것이
무엇이든 그게 설령 개헌이든 그 어떤 정치개혁 아젠다건 간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아주 시원하게 뒤통수 맞는 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싶군요. 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는 불쌍하고 이명박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지난 1년 동안 정치를 해온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한테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저희는 고맙죠. 고마워요. 계속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 명예직이라도 그렇게 임명장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대표 연임 규정을 어떻게든 개선해서라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계속 좀 홍준표 대표께서 당대표를 맡아주십사 좀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김성태 한 또 10년. 좋습니다. 두 분이. 예. 더 이상 콤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정말 사실상 최고의 야당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일본도 문재인이한테 북일 대화 좀 주선해달라고 했답니다. 뭐야? 일본 맞아? 아이 씨발, 우리 아빠의 조국인 일본 맞아 그랬단 말이지. 북한도 미국도 일본도 문재인이한테 대화를 주선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뚜쟁이 났네. 응? 문뚜쟁, 뚜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한미일 동맹. 이렇게 깨지다니, 보수동맹이. 카카, 우리 당이 괜히 코리아 패싱이란 말을 했나 봅니다. 하여간 일생이 도움이 안 되는 자유당 씨발 새끼들. 야, 그 자유당 애들한테 좀 전해줘. 응? 몇 달 안 가서 뒤집히고 망신당할 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카카, 그 몇 달 후의 일을 저희가 어찌 알고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정치하려면 지지율 80%를 향해 돌진하는 문재인이의 빠가 되는 게 낫겠습니다. 문재인 빠?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 자유당은 이미 문재인이의 빠가 됐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든 골목 대장적 대통령이든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 못하거든요. 그러니 대통령제를 없애자고 자유당이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한테 내각제로 개헌한 다음 총리를 계속 맡아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는 16년 동안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16년이나? 아니, 그러면 나는? 문재인이가 지금 5년에 더해서 16년 동안 총리하고 임기 끝내면 그때쯤이면은 카카의 시경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카카, 그냥 감옥에서 마음 편히 계세요. 제값에 살다 나오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쓸개 빠진 새끼들. 응? 야, 작년 9월부터 자유당 지지율이 14%를 넘질 못해요. 야, 14%로 어떤 선거에서 이기겠니? 카카, 내 선거구만 지키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저희들의 주의 주장이. 영구히 집권하지 않고 자기 지역구만 지키면 된다? 그지요. 집권해서 뭐합니까? 벼락만 쳐도 정권이 책임져야 할 판인데. 그 문재인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체질인 것 같은데.
뭐 저희는 그냥 야당하면서 적당히 정의로운 척하면서 배지 달고 이 씨부랄 탱탱부랄 새끼. 뉴스 듣기 평가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성태야, 홍익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신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을 사실상 선물해드립니다.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 말투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 신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에는 흥분하지 않고도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50여 가지 심리기술이 사실상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흥분하지 않고도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제압시키는 그런 기술도 담겨 있나? 다음은 건희영.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곰 한 박스를 선물해 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곰 검색해 주세요. 재용아, 너도 검색하냐?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꾸러미 상품을 보내드려요.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남도 먹거리는 한글이니까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세요. 다음은 회창이 형.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온전히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데 정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 빌리지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무능하고 부패한 펜션 말고 머문 빌리지 그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찾아주세요. 다음은 각하가 해주시죠. 그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을 선물해 드립니다. 제 뇌를 닮은 강릉 두부 도넛. 주문 전화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에서 70%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임기 6년 연장과 총 땡땡년 집권 연장을 국민께 약속받았습니다. 푸틴은 총 몇 년 동안 더 집권할 수 있게 됐을까요? 각하 아십니까? 알지. 1번 9년 2번 18년 3번 24년 4번 36년 5번 503년.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최근 미투 보도를 둘러싸고 지금 엄청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입으로요? 입으로. 깜짝 놀랐네. 발로 할까봐. 네. 아, 그래요? 예. 저는 발로는 기사밖에 못 씁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발로 쓴 기사. 손으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네, 그렇죠. 아, 일각에서는 화장실에서 뒤처리하는 용도로만 손을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저는 비데가 없으면 화장실에 안 갑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미투 보도 관련해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 같아 보이던데요, 보도가. 크게 달라 보이진 않던데. 이게 보도가 다르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예. 저도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이전까지 이 미투 보도를 받아들이는 분들의 마음 뭐 그런 것과 예. 지금 최근에 이 미투 보도와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 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함께 동의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뭐 최근 보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성별을 떠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실 테고. 뭐 그거 반대하면은 뭐 지구에서 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이유로든 가해지는 이 신체적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 거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동안 여성들,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가 규정하는 성별의 틀 안에 묶여서 피해를 당해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겨왔거나 말할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거. 뭐 요거는 다 같이 동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아마 PD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청취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최근에 갈라지는 지점은 이 부분부터인 것 같아요. 혹시나 누군가가 이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점이죠. 이게 뭐 제가 법을 몰라서 법률적인 용어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무고라는 걸로 불릴 수 있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완전 무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예. 저는 이제 뭐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그동안 고발하지 못했던 가해자의 행동과 행태를 사회적인 무브먼트, 그러니까 운동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일단 이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의 용기에 좀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를테면은 이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김지은 씨가 폭로를 했었죠. 예. 근데 온라인상에서 어떤 분들이 김지은 씨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안희정 지사에게 접근했던 거 아니냐. 몇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럼 너도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비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두 사람의 관계가 성폭행 가해자 대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가까운 사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인식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를 하긴 했지만 그게 뭐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아이고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은 이게 뭐 금명간에 뭐 가려질 일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김지은 씨가 이제 피해를 당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자칫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언론 보도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언론의 보도는 어때야 되는가 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도 굉장히 좀 많았는데 최근에 이 슬로우 뉴스라는 매체가 있어요. 여기에 편집장을 하시는 분이 민노 씨라는 분이십니다. 이 민노 씨가 미투의 5가지 유형이라는 글을 통해서 언론의 보도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이제 쓰셨는데 여기에 기초를 해서 이제 제 생각을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노 씨의 의견 말고 정상근 기자 본인의 독특하고도 창의적인 의견은 없을까요? 그런 삶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창의적인 의견이라보다는 뭐 이분의 생각이 저한테 많이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미투 운동, 그러니까 사회적 무브먼트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이렇게 보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됐고 왜 그동안 여성들이 말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행위에 대한 폭로로서의 미투란 방식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인격과 사회적 명예가 그 자리에서 이제 말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민노 씨도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투 폭로를 언론이 다뤄서는 안 되는가?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은 보도가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계의 수많은 이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슬로우 뉴스의 보도가 개인적으로 좀 비교적 명료하게 다가와서 그거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A 유형은 압도적 진실형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투 주장자가 이 성폭력 행위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 혹은 증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언론이 보도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도 많고 증거도 확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안태근 사건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언론이 다 보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안태근 씨가 권력자였고 그 권력에 의해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아울러 좌천당하는 피해도 입었잖아요. 서지현 검사가. 네네, 그렇습니다. 공식 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다 증거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B 유형이 있는데 이 미투 주장자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동일 가해자의 유사한 사건 피해자와 증인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과 증거로는 부족한데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에서 발생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해자가 한 분야에서 일을 해오고 권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분야에서 피해자가 여럿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권위에 의한 성추행,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시 보도에 제약이 없다라는 것이 민노 씨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은, 이윤택, 김기덕, 조재현 같은 경우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C 유형이 있는데 피해가 일회적이고 권력관계 바깥에서 발생하여 교차 검증이 어렵지만 간접 증거가 있으며 폭로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언론이 조금 보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경우에 언론은 이 사건을 둘러싼 좀 더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관계자를 취재를 해서 확정된 사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 이렇게 보도를 하고 다만 이제 기억에만 의존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진실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D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유형과 대체로 같은데 폭로자가 익명일 경우를 뜻해요. 이 구분에 의하면요. 이 경우에는 언론의 폭로의 진실성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 민노 씨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C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까면서 피해 사실을 고발을 했다면 D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숨겨져 있는 상황인 거죠. 프레시안의 정봉주 후속 기사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민노 씨가 규정을 하더라고요. D 유형. 네네. 다시 정리해보자면 C 유형은 일회적이고 비권력형이고 간접 증거지만은 실명으로 폭로한 것이고 D 유형은 역시 일회적이고 비권력적이고
간접 증거인데다 익명 폭로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폭로의 진실성에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익명의 어떤 증언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기자가 철저하게 사실에 접근할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하고 최대한 증거를 모아서 보도를 하는 이런 양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형이 있는데요. 예. 피해가 이례적이고 폭로자의 소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록 부재 등으로 인해서 현재로선 실체적 진실에 관한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고 그리고 폭로자가 익명인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는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이거를 입증하기 어렵고 또 폭로자도 익명으로 나서는 경우인데 예. 이때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해서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민노 씨는요. 예. 예를 들면 뉴스타파의 민병두 보도. 노래방에서 뭐 입맞춤이 있었다는 그 피해자의 폭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프레시안의 정봉주 첫 보도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D 경우나 E 경우의 경우 보도를 아예 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워싱턴 포스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 워싱턴 포스트가 와인스타인 성추문이 있었잖아요. 예.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었는데 예. 이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처음 접했을 때가 D에서 2단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보는 들어왔는데 증거는 없고 폭로자들도 나서서 밝히기를 좀 꺼려하고 자기 이름 내놓고 네네. 예. 그런데 이때 그 워싱턴 타임스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이때는 대신 계속된 취재 확대를 통해서 이 사례를 B까지 올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폭로자들을 모아서 그때 이제 이거를 보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와중에 워싱턴 포스트를 워싱턴 타임스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요? 예. 아, 네, 그렇군요. 대국민 사과하셔야지. 타임을 좀 뒤로 돌리면 안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 민노 씨의 분류 기준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정봉주 의원과 관련돼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만에 하나 이 프레시안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 이게 2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A, B, C, D, E 중에 2단계. 네, 이 발음이 떳떳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어떡하겠어. 이거 영문자로 2인데. 네, 그렇죠. 이메일 할 때 예, 그렇죠. 네. 사실 근데 100% 완벽할 때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는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것도 지금 보도를 할 수 없느냐.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도 이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이것도 보도를 할 수 없는가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레시안이 확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 확증을 놓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을 들었을 때 이때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이른바 이제 명목상의 반론만 넣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자가 당신 성추행범인 거 다 안다. 풀어라.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자를 보냈단 말이죠. 네. 근데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모르니까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을 보도할 때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저도 실명을 까야만 미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네네. 예. 우리 사회에서 좀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게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가해자가 절대 권력자로서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들의 그 명운도 걸린 문제라면은 익명 제보할 수 있죠. 그럼요. 익명 제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언론의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론계 성추행 제보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기사를 하지 못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기사를 할 수 있었던 게 복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본인의 가해 사실을 인정을 했거나 아니면 모든 게 다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선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조직 차원에서 이 케어가 잘 안 돼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거나 뭐 요 경우에는 보도를 했었죠. 근데
그게 안 돼서 보도를 하지 못했던 경우도 좀 많았었고요. 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뭐 증거가 분명했을 때도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근데 물론 이제 프레시안의 이메일이란 증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증거가 사실이라면 좀 이상한 일이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슬로우 뉴스는 D 경우, 그러니까 간접 증거가 있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을 했었죠. 진짜 스모킹건이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피해자임을 밝힌 그분한테 성추행의 그 의도와 혹은 뭐 정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게 제시가 되면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통신 기록이 오간 상황이니까 그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잖아요. 아직 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만약에 이 피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도가 명확하게 다 긁어 모아서 이게 한 번에 폭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저쪽에서 반격이 들어오면 또 다시 반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만약에 이 피해 사실이 진짜라고 할 경우에도 이게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좀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해야 되는데, 미투라는 것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에 올리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게 뭐 익명이든 뭐 어떤 경우든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일종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언론에 두고 폭로를 했을 경우 좀 검증이 가능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좀 신중하게 폭로를 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 그래도 고민이 되던 차에 이렇게 슬로우 뉴스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칼럼이 실려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슬로우 뉴스 보고 있는데 김낙호 평론가가 한 말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시안 첫 보도의 문제점은 그 3월 6일에 피해자라고 밝히고 있는 그분과 인터뷰에서,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9시에 이게 출고가 됐습니다. 발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필요한 기초 사실관계 확인은 모두 마쳤을까? 왜 서둘렀을까? 정봉주 출마 기자회견이 바로 2시간 후 11시라서 일단 발행하고 보자, 그런 것인가? 가장 중요한 간접 증거인 이메일의 존재를 그 다음 날 낮 2시에야 후속 기사로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러 첫 기사에선 왜 공개하지 않은 것일까? 그 이메일은 첫 기사 발행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마땅한 기초 사실인데, 이메일 속 크리스마스 이브와 첫 기사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닌 12월 23일이란 차이는 왜 생긴 것일까? 기사 작성자인 서모 기자와 프레시안 편집팀이 모두 첫 기사 발행 시에 이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폭로자의 기억과 진술에만 의존해서 첫 기사를 발행했다는 것인가? 이런 지점들, 이것도 역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그 프레시안 보도는 글쎄요, 뭐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프레시안에게 승리감만 안겨줄 일인지, 뭐 또 반대로 정봉주 전 의원이 시시각각에 기록을 담은 사진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진 기록에 따라서 프레시안 기사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책임은 또 어떻게 져야 할지 큰 고민거리를 남겨준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한 명의 기자로서 이런 보도를 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보도가 어떤 사람이라도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을 가했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슬로우 뉴스의 비평을 중심으로 미투 기사의 5가지 유형, 오늘 정상근 기자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곡가 윤상 씨와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현송월 단장이 4월 초 남쪽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을 하기 위해 내일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남과 북의 관계 개선, 속도를 내고 있는데 뭐 그리 서두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불같이 뜨거우면 또 그만큼 금방 식을 수 있으니까요. 윤상 씨 노래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니야.
한 걸음 더 잠깐 듣겠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여기 도시의 소음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모든 것 놓치기 아쉬워. 잠깐 동안 멈춰서서 머리 위 하늘을 봐. 우리 지친 마음 조금은 쉴 수 있게 할 거야.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PPL 시간이 돌아왔어요.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월 12,640원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어요. 형사비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의 실비 보장. 근데 이게 다가 아니지.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이거보다 더 나은 보험이 있다. 이러면서 겐세이 놓으면 내 가만 안 있겠어요. 016-360-0689 02-849-9730 밤 9시까지. 이건이에요. 그 술친금 공식 쇼핑몰 회원께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신규 회원 첫 구매 때 4박스 사면 2박스 주는 이벤트와 함께 대량 구매 시에 추가 증정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 재용아, 이 술친구미 미쳤냐? 아니면 술 취했냐? 이 좋은 상품을 왜 마구 퍼다 주지? 1800-6649 1800-6649로 알아봐라. 또는 술친금 공식 쇼핑몰로. 무능하고 부패한 홍삼은 가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스트레칭하게 만드는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이지요.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 저출산 시대에 우리도 애국하자고. 나 가능해요. 정성농장 홍삼이 있으니까.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그 미궁 대장사랑 윤모씨, 그 사용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과민성 증후군이지만 그 술을 자주 마셨을 적에 항상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는 일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지. 지금 내포만 먹었는데 자주 차던 가스도 더 이상 추워도 안 차고 일일일동 보고 있다고 봐요. 1522-8972 1522-8972 그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 쳐야 한다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DJ입니다. 이 비타샵 그린 스무디 이 사용 후기를 보니까 허벌나게 올라와 버렸어요. 그중 하나 읽어볼게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 구매했는데 주로 저녁 한 끼 대용으로 먹었어요. 말하자면 3kg 정도 감량한 것 같아요. 1522-6648 1522-6648 말하자면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살아있는 돌림, 주진우 기자님이 취재를 잘 마치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줄리주님, 이완배 기자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방송이든 저술이든 앞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완배 기자의 북콘서트 3월 25일 일요일 낮 2시 서울 벙커원에서 있다는 거 다 기억하시죠? 자, 3월 25일 일요일 낮 2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3월 19일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